그리고 사실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이런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따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데 뭐 자성적인 목소리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게 일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네요. 저도 이제 잠깐 대북 협력 사업 일을 했지만 막 긴장되는 상황도 있긴 했지만 되게 재밌고 마음에 동질감도 확 오고 막 이런 일도 많았어요. 실제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분명히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재밌었던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한번 제가 북한 평양 그 낙랑구역에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 공장 짓는 일을 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자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러 갔었거든요. 한참 이제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었었고 거기 인부 일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너무 잘생겼었어요. 진짜 차인표가 삽질을 하고 있고 김주혁 씨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김주혁 씨 닮은 사람이 막 이렇게 런닝 입고 네. 막 벽돌 메고 지나가고 와 여기 북한 남자들 엄청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 제 머리 위로 이만한 벽돌이 훅 지나가면서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놀라서 말이야? 하늘 뭐지 이렇게 봤는데 그 제약 공장을 이제 옥상에서 벽돌을 이렇게 서로 나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밑바닥이 이제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이니까는 벽돌이 안 깨질 줄 알고 확인 안 하고 확 던졌는데 제가 거길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벽돌이 제 머리를 스치고 떨어진 거죠. 그 순간 저는 잠깐 얼음 됐는데 그 벽돌을 던졌던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남한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가 던진 벽돌에 그 남한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러면 진짜 외교 문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 괜찮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아니 근데 어깨 맞았는데 괜찮았어요? 스쳐 지나서 저한테는 데미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한 20cm 정도만 더 이렇게 지나서 있으면 머리 정통으로 맞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지역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원산, 북한의 이제 동해 쪽에 원산이라는 곳을 그쪽에서 이제 아연 재련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 6시간을 버스 타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졌는데 도로변 길가에 차 타고 막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렬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면 박스 같은 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어딘가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이름을 써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 버스, 제 지나가는 차에.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봤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네네. 네. 어떤 그 아주머니가 길가에 이렇게 계속 히치하이킹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개성 이렇게 써서. 그런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었던 그 장면을 본 거죠. 방금. 예전에 우리는 북한이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배웠거든요. 뭐 물론 우리처럼 막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도 그 통행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친척 방문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러. 장사할 물건을 띠러 가거나 아니면 뭐 중개무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냥 이제 자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걸어서 가고 이런 걸로 지나가는 사람들 히치하이킹 하는 장면을 제가 봤었고 그거를 사랑의 불시착에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사랑의 불시착 진짜 잘 진짜 연출했나 보네요. 네네,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 그 손예진이 그 현빈이랑 같이 지냈었던 아마 그쪽이 개성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도 진짜 비슷해요. 근데 후배 중에 사랑의 불시착 좋아하는 후배 있는데 현빈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멋있게 나왔죠. 어깨 진짜 쫙 넓어가지고 운동 엄청 했나 보던데. 그런 후배들의 어떤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현빈 같은 남자가 북에 있냐. 원래 우리 남남북녀잖아. 그 이제 뭐 외모로 현빈 같은 사람이 있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차인표가 이걸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조개구이 해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손예진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조개를 그 멍석에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휘발유를 뿌리면서 불을 붙여요. 그럼 이제 조개들이 막 익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합조개였는데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한쪽에는 북한 송악소주를 따르고 이게 조개 껍데기 하나는 조개살을 먹는데 되게 크거든요. 백합조개. 그걸 이제 먹는 장면에 그 손예진한테 먹어보라고 해요. 손예진이 나 무슨 쇼비뇽 아니면 술 안 마시는데 이러고 나 그리고 해물 요리는 뭐 아니면 안 먹는데 이러는데 그걸 한 입 먹고 이거 따라준 소주를 먹고 여기 설탕 탔니? 이러면서 엄청 먹는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조개구이 같이 먹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저도 그때 이렇게 음료를 여기 따라주더라고요. 조개가 크니까 백합조개가 제 손바닥만 했었어요. 그거는 마시고 막 이거 뜯어 먹고 막 그게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북한은 또 반주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술. 이 사람들은 점심 때도 마시고 네. 꼭 하나 술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술이 엄청 센 것 같아요. 네. 남한은 뭐 근무중 음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냥 문화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람들 술 마실 때 냉면 국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냉면 국물. 이게 너무 차같이 부담이 없었어요, 국물이. 좀 슴슴하죠. 슴슴한 맛. 그래서 그 한번 대규모 방북이라고 남한 사람들 한 120명 정도 초대해가지고 전 세계 띄워서 그때는 그랬죠. 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인솔 했었던 분들 중에서는 그때 고려 호텔이라는 데였던 것 같은데 고려 호텔에서 나오는 냉면이 또 유명해서 거기서 먹고 육수만 따로 저기 페트병에 달라고 해가지고 페트병 들고 다니면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차처럼.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남한의 냉면이랑 맛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남한은 뭔가 얼음 동동 막 차고 이시렵고 좀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짭짤하고. 이제 대중화 하려고 막 사카린 쓰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먹으면 캬 소리 나게. 근데 거기는 전혀 그런 거 없고 꿩고기로 육수 내가지고 슴슴한 맛에 먹고 저는 그랬던 게 생각이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처음 먹었을 때. 그게 너무 좋았고 생각해보니까 또 남한에도 평양식 그 냉면을 하는 데들이 또 솔창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먹이 여기 설탕 탔니? 북한의 협력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 말이 잘 통해요. 소통하거나 이런 게 동네 사람하고 일해도 마음 안 맞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분단 국가에서 이질감을 많이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일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일할 때 그때 어땠어요? 늘 그 실무 협상할 때 늘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늘 뭔가 서로 긴장해 있고 서로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근데 거기에 나온 참사들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늘 시간을 두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거나 그 다음날 되면은 조정된 의견을 갖고 와서 저희랑 다시 협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계속 긴장하고 마지막에는 이 긴장을 다 풀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노래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긴장을 해소를 꼭 한번 시켜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막 서로 치열하게 언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또 푸는 그 긴장과 이완 이걸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관계에서는 동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동질감 같은 언어 쓰네. 그리고 밥 먹는 문화도 너무 똑같아.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도 그냥 여기 우리 시골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문화적 동질감은 좀 있었고 또 이질감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좀 주체사상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되게 조심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휘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인민복에 배지처럼 다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배지라고 부르면 엄청 화내고 남한, 북한 이 말 쓰면 엄청 또 화를 내요. 왜냐면 이제 남북 간에 용어를 정리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괜히 또 다툼이 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북측, 남측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서로 예의인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자기네들이 북한이라고 안 하고 북조선이라고 하거든요. 남조선. 언어 사용이 다른 게 있으니까 합의된 그 단어만 쓰면서 가야 되는 좀 긴장도 좀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거나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러 온 거 아니냐 그 사람 지금 너네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무리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데 너네도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우리 좀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질감도 느낄 때도 있고
같은 노래 서로 우리 남한 노래 그 사람들도 배워가지고 같이 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같이 부르고 말거든 밥 먹으면서. 아, 나의 살던 고향을? 또 우리도 이제 뭐 북한 노래 하나 배워가지고 같이 서로 부르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때 이제 동질감 느끼고 아 우리 민족 사업을 같이 하는 동지구나 이런 마음들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났었던 참사들 얼굴이 다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다 기억이 나고 정말 마음 담아서 일했네. 제 꿈은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되게 사소한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죠. 내가 또 그쪽 동네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사소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먼 미래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때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제 인생을 쓰고 싶어요. 언제적이죠? 몇 년 전이죠? 2006년부터 북한 가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북했던 게 2012년 아마 여기 이 반장님이랑 같이 신의주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오이사 조치 이후로는 그렇게 민간으로 이렇게 다니고 한 게 없나 보네요. 오이사 조치 이후로 방북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얘기한 거는 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1년에 한 12번 정도 북한을 갔다고 하면 북한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게 많이 줄었던 거죠. 물자 보내는 것도 반출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통일부 공무원들도 되게 왜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반출 승인이나 방북 승인 이런 거 자기들 직접 했었는데 어떤 조치 이후에 자기네들 그거를 갑자기 태도 바꿔서 해야 되니까 되게 내적 가치 충돌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오이사 조치 이후에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10분의 1 이 정도로 물동량이라든지 방북 횟수라든지 이게 주니까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북한이랑 같이 협상하던 파트너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지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했었던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대북 사업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오랜 시간 신뢰를 형성해서 그 위에서 합의를 해나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많이 낮아졌죠.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약속도 지킬 수가 없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북한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때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나를 맞아주는 참사는 정말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데 나 혼자 여기 맞아, 긴장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막 내 쪽으로 뭔가 미묘한 갈등이 막 계속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있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뢰가 사회적 자본인데 우리 이 사회가 이 남과 북의 어떤 사회에서 이 신뢰라는 자산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신뢰가 많이 없으니까 정보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왜곡된 어떤 이미지만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주 만나야겠다.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동질감을 느꼈어요, 나는. 근데 매번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게 뭔가 어떤 정확한 뭐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 만나서 말을 하는데 말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 거야. 정서 통하는 거 있죠. 정서가 통하는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정서가. 이런 말 한마디씩 할 때 되게 좋았어요. 민족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막 뭐 좀 갈등 있으면 민족 사업하는 사람끼리 좀 합시다 뭐라든가 이게 막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 패턴도 되게 비슷해. 나 삐지면 저기도 삐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대화할 때 갈등하면 좀 다른 정서적인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삐지는 그 느낌으로 저 사람도 삐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확 삐졌어 말하다가 막 서로 막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근데 막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냐 막 이러고 막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고. 맞아. 명분 싸움 엄청 명분 하고. 싸움 엄청 하고. 맞아. 근데 그러다 화해하는 포인트도 좀 비슷해. 그래도 우리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것 때문에라도 일하면서 동질감이 계속 맞아요.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끊기지 않고
민간의 교류가 계속되면 신뢰가 어쨌든 쌓이는 거니까 그런 거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말도 생각나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어, 그 얘기 꼭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긴장하고 이완할 때 한번. 네,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극복할 때 있었던 구호 같은 말이더라고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웃으며 함께 가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남북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막 이럴 때 우리도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고 했었던 약속 못 지키게 되고 막 이래서 우리도 좀 미안하고 더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 민족 사업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함께 가면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북한에 가는데 육로로 갈 때는 여기서 뭔가 다 이제 확인받고 건너가잖아요. DMZ 그 딱 건너가기 전에는 이제 남쪽 군인들, 잘생긴 헌병들, 막 키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쪽에 딱 있는 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잘생겼죠. 막 잘생긴 사람들이 좀 뽀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쭉 지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나오는 잠깐의 그게 있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고 있다가 양옆에 보면은 이제 북한 청년 군인들 또 잘생긴 잘생겼죠. 거기도 깡말을 넣는데 되게 막 새카맣고 잘생긴 눈빛 완전 강렬하고 턱 딱 멋있게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차로 가잖아요. 그게 한 5분 되나? 인상적이잖아요. 되게 인상적. 짧은 기간인데도 되게 가깝잖아요. 가깝고 뭔가 스위치가 되잖아요. 그 스위치 되는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마음 아팠어요. 이 짧은 거리를 이게 뭐라고 이 분위기와 이 엄중함과 이거를 뚫고 이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저 북측 청년들하고 저렇게 막 사열해 갖고 막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이 짧은 상황에서 되게 생소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통일에 대해서 많이 막 염원하고 뭐 그런 거는 먼 미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화해를 구축하고 뭐 이런 거 민간 활동 많이 많아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근데 민간 활동이 많아지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민간 활동이 많아지려면 일단은 뭐 오이사 조치 해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오이사 조치 자체가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제3국에서 만나거나 이런 걸 많이 제재하기도 하고 물자 보내는 거 뭐 이런 거를 많이 제재하긴 하는데 그게 국내적인 제재 조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시민사회가 북한과 교류하는 거에 대한 운동성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좀 모아내고 역량도 좀 결집하고 우리 다 그거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우리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역량들이 결집되고 보여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정책을 정하거나 이럴 때 그런 민의들을 좀 반영을 해서 평화를 좀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그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지혜롭게 잘해야겠죠. 또 무섭다고 안 좋은 이미지 붙을까봐 말 못하고 이런 거 자기 검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는 자기 검열하잖아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내고 용기 내고 이겨내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사회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분화되기도 하고 생태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완전히 좀 많이 죽었고 너무 이제 정부 주도 그리고 미국 주도 그 미국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는 또 대통령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시민사회는 또 시민사회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전에 우리가 활동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남과 북의 민간 단체 간의 민간 교류, 우리 민족끼리 서로 민족 사업으로서 통일 사업으로서 뭐 이런 교류들을 했다면 지금은 흐름이 좀 바뀌어서 국제 개발 협력에서도 이제 북한 사업을 이제 품고 있는 형태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좀 뭐가 있을까요? 남과 북의 협력 사업하고 좀 장기적으로 지향될 그 국제 개발 협력 차원에서의 이제 대북 협력 사업들. 남한에서 민간 단체, 북한 대북 지원하는 민간 단체 활동들이 긴급고나 뭐 아니면 인도적 지원 분야가 굉장히 상당히 많았고
개발 협력을 하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봤을 때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됐어요. 프로그램화되지 않고 어떤 단일 프로젝트에 좀 집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장을 짓는다. 공장 짓는 거죠. 그리고 생태 그 공장 그 앞뒤에 있는 뭐 밸류 체인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접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기는 조금 제약사항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국제 개발은. 예를 들면 UNDP는 5년짜리 개발 계획을 북한 외무성 소속의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식량 분야, 보건의료 분야, 뭐 에너지 분야, 그리고 뭐 통계 분야 이런 것들을 5년 내에 어디까지 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WHO나 유니세프나 뭐 WFP나 FAO나 자기네들이 또 중장기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표도 다 뽑아요. 베이스라인도 점점 좀 더 공고화해서 만들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남한 단체들은 사실은 북한에 접근을 할 때 지역의 제한성이 많았어요. 갈 수 있는 데가 평양 인근, 남포, 개성, 그렇죠. 네. 금강산, 잘하면 신의주, 뭐 강원도 이 정도로 갔었었는데 예전에는 그 국제기구들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 하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에 가는 거를 막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2018년, 2019년도에 유니세프나 WFP한테 각 지방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 다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고 WFP는 이제 식량 배급소 1000군데를 갔다 올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뭔가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북한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은 받을 때 평양 중심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배급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국제사회는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국제적 기준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꼭 모니터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북한도 이제 이런 유엔 기관의 어떤 생리나 이런 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하고 하면서 학습이 됐구나. 학습이 돼서 5개년 계획이나 지표나 이런 걸 같이 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오이사 조치랑 뭐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여기에 맡겼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양자 간에 직접 교류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리고 민족끼리 뭐 통일을 염두하고 하는 어떤 교류 활동 뭐 이런 지원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의 다자 형태의 지원들이 사업들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남한 단체들이 못하려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량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접근 채널이 막혀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저 하나 보고 생각했던 게 DRR이 있어요. DRR 기후변화가 이제 심각해지니까는 홍수나 가뭄 거기서 오는 뭐 시설 파괴 사람들의 인명피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DRR 한 적 있었잖아요. DRR을 북한에서 해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단체들이 또 DRR 역량이 있거든요. 다른 해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언어도 통하는 우리가 직접 거기서 DRR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접근성도 모니터링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훨씬 우리가 더 가깝고요. 해외에 있는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날라오는 거보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자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동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 부침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다자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우리도 발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국민협 단체들이 했었던 활동을 쫙 본 적이 있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들의 어떤 분야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봤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SDG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SDG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어느 분야에 집중할 거고 챌린지는 뭐고 이런 발표들을 해요. 북한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염성 질환, 결핵이라든지 그런 거를 막는 프로젝트들을 국제사회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북민협 단체들도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비전염성,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망률로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어떤 보건의료 협력 분야도 집중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G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발표한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의 불시착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텔레비전 보는데 전기 안 돼가지고 네. 자전거 타고 막 페달 밟는 장면도 있고, 자동차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네. 연결해서 보고, 이런 거 우리 캄보디아나 네, 뭐 이런 그렇죠, 다른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네. 그런 프로젝트들도 우리 했었잖아요. 네, 국제개발협력에서 그런 에너지 보급하는 거 관련돼서도 필요하고 SDG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아직 돼 있진 않아가지고 지방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깨끗한 물을 얻고 그 생활 용수를 얻고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림 협력 그런 게 있고, 저희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투어리즘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어리즘과 연결한 어떤 개발 협력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재밌겠네요. 들었어요. 아, 정말 할 일이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그 많은 할 일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은 이렇지만 저희도 준비를 해야 그때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네. 많은 청년들이나 이 대북 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막 열정을 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전에.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니까 대북 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활동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쪽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춘 사람이나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너무 아무것도 현실이 없는데 뭐 동기부여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또 그러지 못한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나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을 때는 활동가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환기시키고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우리의 내적 운동성을 갖는 거. 그러니까는 뭐 어떤 뭐 북미 관계가 해결돼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외적 요건에 좌지우지 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통일로 가고 싶어도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 어떤 인식들이 낮으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럼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런 거 지금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남북 관련돼서 평화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NGO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탈북자분들 많이 넘어오셨잖아요. 이분들이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되게 다양하지만 또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모임들도 한번 참석해 보셔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그리고 내가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 개발, 인도적전 이런 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UNDP 자료라든지 뭐 그리고 WHO, 뭐 유니세프 자료, WFP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느 영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업데이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한 섹터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들과 연관된 네트워크를 하신다든지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좀 영어를 더 공부해서 정말 북한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찾아보거든요. 그 해외 NGO들은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렇죠. 유럽 쪽에 있는 NGO들은 모니터링 요원을 뽑거나 프로젝트 매니저를 뽑아요. WFP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려면 이제 약간 좀 국적 문제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 국적이 살아가면 안 되니까. 국적 포기해요? 저는 아니 뭐 그냥 뭐 어떻게 영주권 같은 거 좀 준비하시고 아니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아니면 북한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저도 보니까 태국 쪽에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
뭐 뽑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엔 그런 데 들어가서 꼭 북한 들어가지 않더라도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네. 꼭 올 것 같아요. 예. 그럼 때가 옵니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도 걸려 있고 뭐 국내적으로는 뭐 오이사 조치 이런 것도 걸려 있지만 지금 사실은 유엔 그 안보리 제재 때문에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런 데서도 안보리의 제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러니까는 제재를 가할 타겟을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전체 민생의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포괄적인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보리에서도 그러면 인도적 지원은 뭐 면제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해서 행정체계도 지금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런 게 점점 확대되고 이런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움직임들,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이 이런 대북 제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는 선으로 좀 조정되고 이러면 국제개발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오늘 정말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얘기가 되게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나 민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어떤 개발협력의 지원은 정치하고 많이 분리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의 정서라는 게 맥락과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상황이 겪었던 있으니까 정서들. 역사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계속 좀 민간 단체들이나 이제 민간에서 활동하려는 활동가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이쪽 분야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얼 라이브를 또 이렇게 장식을 했네요. 제목을 뭐라고 나눌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